드디어 이제 10강 왔는데요.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결론 부분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예술 아카데미인데 사실 정치, 경제 하면 국가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 때 마지막에 제가 한 게 대한민국이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얘기하면서 제가 이권 집단 문제, 이권 집단의 누적이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했고, 이권 집단의 누적을 막고 번성하려면 개방적인 시장, 혁신 경제, 그다음에 계급 제도의 타파, 그다음에 약탈이 적은 정부, 그다음에 정의로운 법 집행, 그다음에 간접 민주제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제 직접 민주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폐쇄적인 이권 경제가 많고 계급 격차가 굉장히 크고 권력이 약탈적인 부정부패가 심하고 간접 민주제가 한계에 부닥쳤다. 이걸 이제 지난번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위 10%가 아닌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90%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멕시코와 미국이 같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생겼는지가 바로 국가의 질서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동의를 사람들은 자본과 노동, 교육, 기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공재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맨쇼 올슨의 집단 행동의 논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1000을 모아갖고 2000짜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인간은 모여서 이익이 돼도 뭉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이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다중의 합리적 무시 현상과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드렸죠. 그래서 이 표에서 자기가 여기에 협력을 안 해도 100만 원을 투자 안 해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결국은 아무도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제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소수에게 이게 집단 어떤 조직을 만드는 집단 행동을 만들어내는 소수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가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권 집단이 누적되는 게 천천히 누적되는 현상이 이제 역사 일반 법칙 중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데는 각각이 가진 역량을 합해갖고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타적, 그러니까 그래서 뭉쳐서 공익을 만들어내야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고 얘기하고 상생 질서의 탄생이라는 게 중요한데, 인간이 어떤 생명체가 대부분 다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 그리고 집단 행동이 일어나요. 집단이 모여서 분업을 하고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들었죠. 하늘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다에도 별이 있는데, 이 별이 굉장히 많은 미생물체가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무려 250km나 되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동시에 빛을 발하는데, 그게 일종의 집단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생명체끼리 있으면은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생명체들이 무려 250km 되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들이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동시에 이제 빛을 발하는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단세포들이 모여갖고 공공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단세포들이 모여서 인체를 만들고 큰 이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에카스적인 구조를 통해갖고 이런 나중에는 세포들이 모여갖고 이런 뭐 심장을 만들고 혈액을 만들고 이런
그 시민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개별 세포들은 다 이기적이지만 이것이 모여갖고 서로 협력하는 질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생존 경쟁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 이제 살아남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빛을 발하는 생명체는 무려 30억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생존한 겁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세포들이 그 단세포 생명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 멸종했고 99.9%가 멸종했고 지금 살아남는 것들은 바로 공생의 질서를 창조했던 집단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그 문제, 그 다음에 집단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공의 질서, 그 다음에 이타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생명체도 중요하고 모든 에카스가 생존하는 데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런 질서가 인간도 만들고 이런 큰 기업도 만들고 이런 공장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다 에카스 구조죠. 그 다음에 이런 국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국가의 성공이건 기업의 성공이건 결국 개인의 성공은 다 바로 상생 질서를 어떻게 창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생 질서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크리에이팅 윈윈 오더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라마다 질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질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1980년경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상위 10% 소득이 급격하게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1995년부터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고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좋지 않은 질서라는 것이죠. 상위 1% 소득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그 다음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가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권 집단의 누적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 이권 집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 하나는 바로 상생 질서를 어떻게 그 집단이 국가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아주 조그만 나라 빼고 순서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한 8만 불이고 오스트랄리아, 스웨덴,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저만 해갖고 한국도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미 3만 불이 됐어요. 지금 뭐 2만 불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스위스랜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 IMF에서 Not that rich. 스위tzerland is the richest country라고 하죠. 노미널리.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면 호주나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은 불과 30년 전까지 굉장히 후진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한번 요인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그 노미널 밸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PP라고 해서 이거는 퍼처싱 파워 페니트라고 해서 이거는 실제 구매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입니다. GDP인데 이건 이미 우리가 37,000불로 이태리하고 스페인을 능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 한번 싱가포르부터 먼저 볼게요. 싱가포르가 1960년경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습니다. 65년경에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500만 몇 개 살지 않고 뭐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리콴유 국부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죠. 31년간이나 총리를 역임하셨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단하죠. 23년도에 태어나갖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당을 54년도에 창립해서 국가가 65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30년 1년을 했는데요. 저거 굉장히 좀 제가 친근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 갈 때마다 공항 이름이 창기 에어포트입니다. 와우. 그래서 좋아하죠. 와우. 창기라고 썼는데 CH에 조금 다릅니다. 창기 에어포트라고 해서 싱가포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합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3위, 기업 환경 1위, 경제 자유도 2위, 반배패 지수 1위 정도 되는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예요. 그 인종들은 거의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거대한 말레이 인종의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표를 여러 개 보여드릴 건데 싱가포르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면 일단 싱가포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빨간색이 싱가포르인데요. 그 재정이 굉장히 작습니다. 약 20%밖에 재정에 투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국가 재정입니다. 세금을 거의 GDP의 60%를 걷어갖고 쓰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약 40%를 쓰고 있는데 보면은 싱가포르가 딴 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위 10%의 그 소득 배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45%까지 올라갔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45%까지 올라가는 큰 심각한 문제인데 이미 한 99년경부터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 소득도 약 15%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면 비교되는 국가가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전체 국부는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게 큰 문제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리카르가 싱가포르를 이렇게 성공시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부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엄격 굉장히 그 부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고 이런 얘기까지 하죠.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형. 몽둥이를 때리죠. 지금도 때립니다. 여기서 바로 모든 수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게 지금 그리고 그런 현상을 갖다가 리카르 총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는 뭔가 독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 독재나 권위주의적인 독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자기의 어떤 비민주적인 어떤 권위적인 이런 걸 약간 옹호하는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이권 집단을 통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부패를 이제 척결하고 그다음에 개방적인 시장을 가지고 혁신 경제를 하고 관료한테 굉장히 많은 월급을 주고 주거복지, 기본 주거복지를 철저하게 보장을 해갖고 극빈층을 없애는 걸 했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지만.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큰 도둑이라고 하는 모델을 리카르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국가를 잘 통치하니까 자기나 자기 그 아들한테 총리를 물려주고 자기 주변 그 부인을 비롯한 자기 측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몇백 조를 자산을 갖고 있죠. 그걸 컨트롤하고 있고. 그래서 리카르 일가가 독점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 혹은 이제 실패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싱가포르가. 그렇지만 획기적인 그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고요. 근데 그런 모델이 사실은 박정희, 등소평 다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 모델이죠. 그래서 약간 아시아적인 약간 독특한 그 권위주의적인 그 자유시장 경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등사평도 이제 이거를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보면 호주는 과연 이권 집단을 어떻게 통제해서 성공을 했을까? 호주가 굉장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약진을 합니다. 그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말컴 프레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또 한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아주 굉장히 위대한 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분 사진을 특별히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는 내각제 그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저라는 분이 75년부터 83년까지 자유당이죠. 리버럴 집권했고 그 다음에 노동당이 83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영국의 그 노동당 집권하던 시절하고 약간 겹치죠. 그 다음에 리버럴이 약 한 3년간 또 다시 집권하고 다시 노동당이 집권하고 현재는 이제 리버럴이 하고 있는데 이처럼 집권당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이권 집단이 해소되는 현상. 그러니까 민주제도가 바로 이권 집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모델이 딱 들어맞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호주를 그 데이터를 좀 보면 호주는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약 30% 상위가 그러니까 프랑스보다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작아요. 빈부격차가 작으면서도 대단한 그 경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상위 1%도 굉장히 작습니다. 약 한 8, 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국가 재정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40% 되면서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상당히 호주의 모델이 어쩌면 우리가 따라야 될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호주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보면 이것도 역시 개방적 혁신 경제입니다. 개방을 안 한 나라 중에서 결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다음에 혁신 경제를 하지 않으면 결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유민주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당이 포괄적 이권 집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 이권 집단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수의 이권,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와 자기를 일치시키는 집단을 포괄적 이권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이 낭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다음에 정치가 관료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관료들이 이권 집단화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환율 정책을 쓰면서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제가 성공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안나 까레니나라는 그 톨스토이인가요? 안나 까레니나.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그 안나 까레니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나 까레니나의 그 책의 첫 문장이 겁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거의 다 비슷한데 실패한 가정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다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실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공하는 가정이 되려면 건강해야죠. 구간에 우애가 좋아야 되죠. 아기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성격 괜찮아야 되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실패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요소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안나 까레니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공한 국가가 되려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 집단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상생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프랑스와 스웨덴과 네덜란드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 사례를 그래프를 보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죠. 스웨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작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특징이 굉장히 재정이 커요. 국가 예산의 60% 가까이를 세금으로 걷어갖고 씁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르죠. 우리나라는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국가가 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의 특징은 우리 쪽에서는 프랑스 오래 사셔서 프랑스가 아니라 따님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잘 아시는데 일단 여기도 역시 개방적 혁신 경제를 굉장히 합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다음에 여기가 제가 강조했던 포괄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약 60-70%를 이익을 대변해요. 우리나라처럼 막 5%, 7%만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발달해 있고 그 대신 약간 우려스러운 건 굉장히 공공부문이 비대한데 공공부문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지만 기업이 해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신 해고돼도 실업수당이 굉장히 충분히 나오죠.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감히 5번 보면 포괄적 이권 집단은 사회 전체를 번영하려고 하고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전체를 위한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원리가 바로 이권 집단, 노동조합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집단으로 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스웨덴과 덴마크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70%고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은 시가총액의 약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렌베리라고 하는 일종의 재벌인데 이 재벌은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 기업을 위한 결정보다도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하면 국가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발렌베리가 더 커진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거 보면 미국은 이제 특징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크죠. 후진국들 빼고 멕시코나 빼고 50%까지 갑니다. 한국은 지금 45%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상위 10%가 1%가 20% 가져가고 있고 한국은 약 13%까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부 부분이 약 한 40%입니다. 호주하고 비슷하죠. 한국은 한 20%로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이 한국의 20%는 진실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 예산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공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공공 스펜딩이죠. 근데 여기 통계는 잘 안 잡히도록 우회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약간 편법을 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느냐? 미국은 이것도 역시 개방적 시장과 혁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넓은 프론티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식민지 개척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넓은 프론티어가 있으면 이권 집단이 누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담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프론티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권 집단이 축적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리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시니어리지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시니어리지 에펙트. 뭐죠? 이게 그 발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의 달러를 생산하잖아요. 달러를 인쇄하는데 1불 드는데 중국에다 갖다 주면 100불을 줘. 100불짜리 인쇄. 엄청난 이익 나는 장사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시니어리지 에펙트라고 합니다. 발권 능력으로 생기는 이익. 옛날에 영국이 그걸 갖고 있었죠. 파운드가. 그러다 2차 대전 지나면서 이제 미국이 그걸 가져오게 되는데 그로 인한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제하죠. 왜냐면 그리고 이자를 안 내요. 돈을 빌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빌리잖아요. 지금 재정적 처가 심하고. 근데 이자 안 내는 돈을 빌리니까 자기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그 시너리지 에펙트가 만들어내는 그 국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너리지 에펙트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런 장점이 있죠.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민주제도가 고도화되어 있고 플럼법, 링컨법 같은 아주 고도로 정교한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복지가 굉장히 취약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의료 비용이 전 미국의 GDP가 17%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훨씬 떨어져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막 10배, 막 20배 됩니다. 의료 비용이.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 40%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은 성공, 반은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스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I'm talking about 스위스land.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작아요. 영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미국은 50%까지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45%까지 가고 스위스는 약 한 37% 정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1%가 가는 게 10%밖에 되죠. 의외로 스위스가 작습니다. 빈부격차.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스펜딩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건전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라가기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요. 역시 여기도 개방적 시장과 혁신 경제를 철저히 따릅니다. 스위스는 어마어마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혁신 경제하는 기업들이. 그다음에 직접 민주 제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내수 산업은 다 협동조합으로 해야만 그게 국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마트, 롯데마트, 그다음에 뭐죠? 테스코가 하는 홈플러스가 우리나라 이제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홈플러스는 주식의 100%를 영국의 테스코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여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익을 가장 많이 내서 종업원들을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이익을 가장 많이 내갖고 그 남는 거를 영국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삼성물산하고 처음에 합작했다가 지금 테스코가 100% 갖고 있는데 지금 8조에 지금 팔려고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혁신경제나 국제 수출하는 업체들은 주식회사 형태가 적합하지만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지역 단위로 모여서 물건을 사는 것은 필히 협동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미그로라는 회사하고 코압이라는 회사가 전체 소매 시장의 약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테스코가 1년에 1조를 돈을 가져가면 그 승수효과로 해서 약 6조 원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는 나라가 이제 스위스고요. 보편적 복지가 충분히 돼 있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한 달에 250만 원씩 준답니다. 이랬다. 와우. 대단하죠. 와우.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이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노동자들 애니타임 자를 수 있어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그 실업수당을 거의 3년간 거의 자기가 받던 월급의 8, 90%를 줍니다. 그게 혁신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독일을 보면 제가 이 자료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직접 IMF에 들어가서 잘 만든 겁니다. 이거. 독일을 보면 까만색이에요. 약간 빈부격차는 꽤 크지만 특히 이제 지난 10년간 커졌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위 10%도 약간 뭐 한국하고 비슷해요. 독일이 오랫동안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 부분이 약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여기는 뭐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공짜고 유학생들도 다 생활비를 대줍니다. 한국 유학생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참 대단한 나라죠. 독일이 성공한 데도 역시 또 개방적 시장 경제와 혁신 경제. 제가 이 개방적 시장 경제와 혁신 경제를 자꾸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진보 좌파들이 개방 경제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FTA를 막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들이 물론 FTA가 문제는 있었지만 개방에 대한 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권 경제가 너무 팽배해 갖고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EU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EU 통합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고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수혜를 또 혜택을 베풀었다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민주제도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막 이합 집산되기 때문에 2, 3년 안에 막 몇 달 만에 막 정부 내각이 바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독일은 한 번 집권하면 거의 10년씩 합니다. 아까 호주도 그랬죠. 영국도 그랬죠. 그래서 의원내각제도라는 제도가 잘 운영하면 제도를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대통령제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는 지금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력과 히든 챔피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보편적 복지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나라 케이스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국가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잘 살려면 어떤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부터 이제 실패한 국가를 보여드릴게요. 스페인, 그리스, 이제 이태리가 실패했죠. 보면 스페인이 노란색이에요. 빈부격차는 굉장히 나빠지다가 금융위기 맞으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렇죠. 굉장히 나쁘다가 그리고 정부 재정이 약 한 43% 되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꾸준히 나빠지고 있죠 지금. 그래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 정도.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정부 부분이 굉장히 커요. 53%, 55%까지 가는 극단적으로 안 주. 너무 정부 부분이 크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의 경제가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패한 국가의 특징은 뭐겠죠? 이권 집단이 누적돼 갖고 이권 집단이 바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강에서 10강까지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로 굉장히 많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개방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이권 경제가 너무 심하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이. 그다음에 민주제도가 취약하고 독재 전통이죠. 스페인이 프랑코가 1975년도까지 독재했습니다. 그다음에 파퓰리즘과 선별적 복제가 있는데요. 이 파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파퓰리즘이라는 게 되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복지 수혜를 많이 주는 걸 파퓰리즘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망가진 나라의 포퓰리즘,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옛날에 칠레라든가 남미, 그리스 이런 데 포퓰리즘이 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목소리 크고
떼쓰는 사람들한테만, 그다음에 이권을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자꾸 내주는 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되게 그래서 망해요. 복지를 키워준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 다 성공하잖아요. 근데 소수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복지라든가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가 꼭 망합니다. 그게 진짜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중동 이런 데서는 복지를 많이 주면 그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비대한 관치 경제가 있는데 그게 포퓰리즘과 연결돼 갖고 엄청난 낭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세 나라는 거의 지금 파산 지경에 와 있죠. 그래서 파산하면 어떻게 되냐?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그럼 나라가 그냥 카오스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비아나 이집트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슬람 스테이트 같은 어떤 전쟁,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있는 게 바로 굉장히 위험한데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나중에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진국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가 왜 망할까?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잘 살던,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인구도 큰 나라들인데 왜 못 살까? 결국은 이권 집단의 발효를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폐쇄적인 이권 경제입니다. 다 이 나라들. 그다음에 1% 관료가 엄청난 부정부패를 하죠. 그다음에 국가가 도둑이라는 마피아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모델이 그대로 맞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러시아 마피아 두목이라고 딱 맞죠. 그 사람 행동 양식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다음에 계급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복지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꼭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지가 굉장히 약한 건데 우리가 경제 수준 보면 엄청난 복지를 해도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비중이 약 GDP 11%입니다. 근데 OECD 비중이 거의 다 20% 내지 30%예요. 우리보다 조금 덜 주는 데가 멕시코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많은 거죠. 또 실패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권 집단이 바로 나는데 일본의 숫자를 좀 보면 일본이 노란색이에요. 특히 1995년경부터 이 빈부격차가 극심히 안 좋아져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나빠지죠. 빈부격차가. 그다음에 특히 상위 1%도 문제지만 그 중간 9%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재정은 약 40%를 쓰는데 문제는 세금은 한 30%밖에 안 걷고 쓰는 건 40% 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에 시달립니다. 전 세계에서 재정 적자가 제일 크죠. 근데 수출에는 개방을 했는데 이 나라가 문제는 내수 시장은 전혀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니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망해가고 있잖아요. 마트시다, 파나소닉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싸뇨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망할까 이 나라는? 자기네 표준을 고집하고 국제시장하고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에 들어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멸종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정치가 엄청난 낭비를 합니다. 지방에 가면 뭐 도로는 있고 터널이 있는데 하루 종일 차가 5개밖에 안 나죠. 그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게 일종의 그 이권 집단들이 어떤 건설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근데 고령화 대비에 실패하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발전 사고가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